23쪽에 이어서 국가계획 보시죠. 국가계획. 국가 차원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건 당연히 국가계획이 될 것이고, 또는 다른 사람이 수립하더라도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으로 국가의 정책적 목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계획 중에서도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거나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또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될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말합니다. 자, 뭐 기본계획의 내용 중 중요사항, 꼭 중요사항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기본계획에 속하는 내용, 관리구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속할 내용이나 관리계획에 속할 내용이면은 지방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데요. 도시계획이 지방계획 아닙니까? 이 내용 중에서도 중앙행정위원회 법률에 따라 수립한다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어떤 정책적 목적 달성에서 수립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뜻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용도, 지역에서 토지 이용 및 건축의 용도 등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을 제한하겠다는 얘기죠.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건축의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여기서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요거 하나 밑줄 그어두시고 요거 하나 건지면 됩니다. 관리구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가장 기본적 분류로서 부동산을 규제해서 뭐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동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얘기인데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서로 중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 사이는 서로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 지구, 구역을 통틀어서 중복 여부를 따진다 그러면은 지역끼리만 중복돼야 한대요. 우리 지역은 각 땅의 특성에 맞게 도관 농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서로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구끼리라면 용도 지구 간에는 중복정은 가능해요. 용도 구역끼리도 중복정은 가능합니다. 지역, 지구, 지역과 구역, 지구와 구역 사이도 중복정은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지구끼리요. 지구끼리 높이를 규제하는 고도지구와, 아니면 높이를 통제하는 고도지구와, 뭔가 보호하겠다는 보호지구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높이만 통제하고 하나는 어느 곳에 보호만 신경 쓰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일이 없어요. 지구끼리 중복정되고 구역끼리도 안 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역과 지구, 지역과 구역 사이는 당연히 중복정이 돼요. 용도지역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필요하면 지구를 지정하는 순간에 지역이면서 지구가 되고 지역이면서 구역이 되는 겁니다. 지구와 구역 간에도 가능하고, 그래서 좀 중복 지정 여부가 나왔다면 지역, 지구, 구역 중에서 무엇만 안 되느냐? 용도 지역끼리만 안 된다. 용도 지역 간에만 중복지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다 된다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된다. 지역끼리만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용도 지구 뜻은 제가 지구는 용도 지역을 보충하는 의미라고 했죠. 보충하는 의미. 그래서 토지 이용 및 건축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이 나왔잖아. 기존 용도 지역에 제한이 있는데 이 지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보충하고자 나온 것이니까 기존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바꾸겠다는 얘기죠.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구로 결정하는 지역을 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겠다, 용도 지역을 보완하겠다라는 용도 지구가 되겠습니다. 용도 구역으로는요,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와는 따로 정하는 게 구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지 이용 및 건축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 지역, 지구 둘 다 나와 있죠. 용도 지역이 됐든 용도 지구가 됐든 둘 다 나와 있고, 이 지역, 지구의 제한을 역시 마음에 안 들어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기존 지역, 지구와는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지역, 지구와는 따로 정한다라는 얘기 나오면 이게 용도 구역제로 보시면 됩니다. 이 따로 정함으로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가지,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의 도모 등을 위해서 관리구로 결정하는 지역을 따로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지구, 구역을 구별하는 기본적 개념이 용도 지역은 그냥 부동산에 대한 규제만 담고 있죠.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 둘 다 나왔고, 지역, 지구와는 따로 정한다는 게 용도 구역 특징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일단 이 구역은 우리 관리구역자는 아까 용도구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관리기획 내용이 아닌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에서도 개도시 수입이다 해서 두 음자를 땄지만 여기 개는 개발제한구역을 얘기하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는 다르거든요. 구역자 들어간 말 중에서 이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이것은 어떤 쓰임새에 따른 용도구역 얘기가 아니고 분석을 해보면 개발행위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났을 때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순전히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만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는 것이라 관리구역자는 쓰임새에 따른 용도구역과는 다른 얘기예요. 기반시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개발 밀도를 관리하겠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가 어느 곳이 개발된 정도를 나타내는 데 했어요. 정도. 개발이 밀집된 정도 아닙니까? 이 개발 밀도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개발 밀도를 관리해야 될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개발 밀도니까 개발 밀도가 너무 높아서 관리 들어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예를 들을 때 기존의 도로가 기존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한 역할을 다 했는데 기존의 도로가 충분한 역할을 다 했는데 여기 개발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져서 큰 빌딩들이 양쪽에 들어설 정도가 됐다라면은 이때 이 건물 설치로 인해서 기반시설은 부족하게 됐지만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어느 쪽으로도 이 빌딩을 부셔버리고 도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설치 비용 건물 철거 비용과 이 설치하는 이 설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상 힘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밀도가 심하길래 관리 들어가느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더니만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 밀도가 심한 걸 전제로 합니다. 설치가 안 되는 곳이에요. 설치가 안 될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설치는 안 되지만 밀도를 관리해야 되겠다. 관리하는 방법으로서는 기존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풀어주는 게 완화요, 조이는 게 강화입니다. 기존의 건폐가 용적률을 완화가 아니고 강화해야 되겠죠. 강화해서 이 땅에서는 기존 건물이 있더라도 이걸 예를 들어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다 아니면 없는 땅에 새로 지을 때 앞으로라도 인구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 밀도가 심하기 때문에 관리 들어가기를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해서 이제부터 인구를 줄이겠다라는 그래야 기반시설 설치는 안 되는데 숨통이 튈 거 아니겠습니까? 설치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거는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땅이에요.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땅이라서 설치가 안 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설치는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는 되는데 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돈을 기반시설을 부족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 안 되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은 행정청이 세금 갖고 설치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이 기반시설을 부족하게 만든 국민에게 일정한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는 가능한데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중에서 비용을 부담시켜서 지정하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앞으로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 뒤에 나오는 설치 비용 얘기죠. 자,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뜻을 보시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반드시 어떤 말이 여기서 핵심이냐 기반시설 설치에 곤란한 지역은 밑줄 그어두셔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밀도가 심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얘기 나오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이에요. 이것을 대상으로 건폐과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뭐 나름대로 책을 쓰신 분이 중요한 것을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그 색깔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하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면 돼요. 반드시 여기서는 기반시설 설치 곤란한 지역을 체크하셔야 되고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할 때 강화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걸 완화로 바꾸면 틀리지 않습니까? 공법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는 많아요. 풀어주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강화하는 경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유일합니다. 여기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해야 앞으로 기존보다는 더 작은 건축이 들어설 거 아닙니까?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죠. 여기는 설치는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밑줄 그어두시고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말 그대로 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을 부족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내야 된다는 것만 파악하시면 돼. 근데 원인 제공자는 인구를 늘어나게 한 사람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나서 기존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됐으니까요. 수많은 개발행위 중에서 직접 인구를 늘어나게 만드는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둘밖에 없어요. 기존 없는 건축을 새로 짓는다, 신축한다? 그러면 새로 지은 건축을 이용할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증축을 한다는 것은 기존 건축을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짓는 부분이 증축인데 증축하게 되면 역시 증축된 부분을 이용할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건축, 개축, 재축 이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 배워보시면 또 수많은 다른 개발행위 뭐 형질 변경한다라고 해서 형질 변경만 됐을 뿐이지 직접 건물이 안 들어서면 인구는 안 늘어나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수많은 개발행위에서 인구를 직접 늘어나게 하는 사람, 건물의 신축, 중축 행위를 하는 자가 낼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영에서는 모든 건축물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의 신증축행위를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써먹습니다. 이 신증축행위지 다른 것은 안 들어가요. 신증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이게 원인이죠. 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증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로써 이제 1시간 한 10분에 걸쳐서 이 용어가 이제 끝났는데 용어만 끝났습니다. 하여튼 용어는 기본입니다. 용어는 기본이고 항상 처음 할 때마다 지금 뭐 3월 달에도 3월 달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계셔서 항상 걱정인데 3월 달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공법에서는 모든 용어부터가 여러분들이 공법을 어렵게 느끼는 것이 용어부터가 전혀 생소한 용어라. 지금까지 인생 생활에서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알아야 용어를 바탕으로 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데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용어부터가 헷갈리니까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몇 번씩 똑같은 걸 들어야 이제 감이 오기 때문에 3월에 늦게 시작하셨다 그러면은 11월 달에 했던 것까지는 시간 없는데 할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11월 달에 기초는 안 하더라도 최소 1, 2월에 강의한 것은 들어보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1, 2월에 했던 거를 들어보시고 3월 달에 와서 또 들으셔야 돼. 이게 자꾸 반복이 될수록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처음 들어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또 3월 달에 하시는 분들이 언제 것까지 앞에 걸 다 들어야 되냐. 11월, 12월 거는 안 들으셔도 돼요. 1, 2월 거를 그 대신 들으시고 3, 4월 거를 또 속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똑같은 8회니까요. 첫 번째 들을 때랑 두 번째 들을 때랑 세 번째 들을 때 네 번째 확실히 차이가 나요. 자, 일단 용어를 제가 해드렸고 넘겨보세요. 제가 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04번에 26쪽에 04번에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의 관계가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 이거 다 지방계획 아닙니까? 둘 이상의 특광시간에 관련된 지방계획, 이것도 도시군 지방계획인데 이 둘 중에서는 기본계획에서 기본을 정하고 여기서 관리를 정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관리계획 만들어야 되니까 둘 중에서는 기본계획이 우선할 것이고 우선한다는 얘기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여기에 맞게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우선할 것이고 이 둘 중에서는 이거는 도시군인데 이거는 특별히 둘 이상의 특광시간에 관련된 특수계획이니까 두 계획 중에서는 이게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립되어 있다,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서 수립되어 있다면 여기가 수립되어 있는 이 방향에 맞춰서 여기에 속해 있는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계획을 만들겠죠, 그죠? 여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둘 중에서는 이게 우선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이걸 만들고 여기에 맞춰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계획이 있다라면은 국가계획은 지방계획보다는 앞서야 되거든요. 국가계획 범위 내에서 지방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국가기획이 최우선순위에 있고 그 다음에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가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국가기획과 광역투시 내용이 다르다면 국가기획이 우선할 것이고 광역과 기본계획 내용이 다르다면 광역투시가 우선한다는 이 간단한 우선순위 상식이죠. 이거는. 그래서 04번에 1번 보시면 여기서 그 내용 우선한다는 얘기는 2번, 3번 얘기입니다. 2번, 3번 얘기 기본. 양가로 2번의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둘 다 지방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국가계획에는 부합해야 되고 따라서 광역이나 기본 도시군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다 그러면은 국가계획 내용이 법에 의해서 저절로 우선한다는 겁니다.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저절로 성질상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하는 거예요. 양가로 3번 얘기는 광역과 기본계획 관계가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당연히 특수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 맞아야 되며 만약에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내용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실수로 다르게 됐다라면 당연히 역시 성질상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는 얘기죠.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05번의 국토용도급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4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관, 농자. 이 4개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나눠지는 것까지 용도지역 파트에서는 공부를 오늘 하실 건데 거기까지 나갈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사기적, 더 쉬운 사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 국토는 토지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의무적으로 해놔야 돼요. 할 수 있다고는 해야 되는데 이게 유명한 도관, 농자,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얘기합니다. 우리 도시군에서도 인구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 도시지역이다 보시면 돼요. 반대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 도시와 자연환경 보전과 다른 지역으로서 농림지역이 존재합니다. 농림지역이라면 도시지역처럼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연환경 그대로 남겨놓는 것도 아니고 농사와 임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와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확실히 구별이 돼요. 그러면 관리지역은 뭐를 얘기하느냐? 도시와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닌 나머지를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각각 세 지역에 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아까 그림상으로는 도시군의 그림상으로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주로 상가, 공장, 집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인구와 산업이 이미 밀집되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밀집되어 있거나 앞으로 밀집이 예상되는 곳까지 들어가죠.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하다. 주로 개발할 땅이지만 보전도 있긴 있어요. 그죠?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맨 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보시면 도시와는 반대죠. 사람이 거의 안 사는 곳, 자연환경 보전할 땅. 그래서 자연환경이라고 써놨지만 여러 가지 보호 보존할 것들 다 여기 집어넣어놨거든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문화재 보전과 보존할 것들 열거하고 있잖아요. 자연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죠. 수자원, 물자원 자체니까 잘 보존해야 되겠죠. 해안 깨끗하게 보존해야죠.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생태계니까 보존해야죠. 상수, 먹는 물이니까 더더욱 거기를 개발을 막아야 되고 문화재도 잘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를 개발하면 안 되죠. 이런 보존할 것과 수산자원의 보호 요소에서 필요한 수산자원은 아까 보존 대상이 수자원과는 다른 거예요. 수자원은 물자원 자체지만 수산자원은 물수자 생산을 산자 물에서 생산되는 자원이니까 예를 들어 바다에 각종 김 양식, 굴 양식하고 각종 양식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에 오염이 되면은 수산자원의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도 개발은 막아야 돼요. 개발을 주로 막는 곳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농림지역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게 아니고 농사 짓는 목적으로 또 개발은 아니죠. 자, 농림은 농업과 임업을 합친 것이고 농사 짓는 건 아실 거고 임업이라는 것이 수풀림자 나무를 잘 심고 키워서 목재를 생산하는 게 임업이에요.
그래서 농업과 임업 합친 게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로 지정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이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배우게 되거든요. 말 그대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을 진흥할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으려고 농지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에서는 보전산지를 하고 있는데 보전산지는 잘 보존할 산지이기 때문에 개발하지 않고 나무를 쭉 키우는 곳이 보전산지예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짓기에 적합한 땅이고 그쪽 법에서 보전산지가 지정됐다면 보전산지는 임업에 적합한 땅으로 보시면 돼요. 둘 다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 전제로 해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땅 중에서 농업은 농업진흥지역, 임업은 보전산지, 대표적인 땅, 이 두 땅에 대해서 두 땅 등이라고 해서 다른 것도 들어가지만 대표적인 땅이 두 땅이고 여기에 대해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이게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임업 합친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에서 지정하는 그리고 그 위에 관리지역은 나머지 세 지역에 준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앞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도시가 성장할 때 대비해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농림업진흥이나 자연환경 산림 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4개 지역 중에서 도시에 준하는, 농림에 준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는 각각 준하는 것이 관리지역이에요. 이 관리지역은 세 지역에 준하기 때문에 다시 각각의 세 지역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도관농자예요. 기본적인 도관농자. 네, 됐습니다. 됐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29쪽에 광역도시계획이 나옵니다. 29쪽에 이제 광역도시계획부터 계획 절차가 나오고 있어요. 계획 절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계획 수립하기 전에 이제는 이 계획의 성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계획 절차를 하죠. 체크는 이따 책에서 제가 체크해드린 대로 하시면 되고. 자, 우리 세 가지 계획 중에서 우리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 아닙니까? 이 행정계획을 나누는 종류는 많습니다만 시험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뭐 행정계획을 교수님들이 뭐 나누는 게 뭐가 그 성격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요새 잘 안 나오지만 하나 정도만 따로 말씀드리면 이 구속적 계획이냐, 행정계획을 구속적 계획이냐, 비구속적 계획이냐 이렇게 나누기는 합니다.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여기서 구속한다는 얘기는 어떤 대상이 거기에 구속되느냐, 즉 따라야 되느냐. 어떤 것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된다면 이제 구속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따르지 않는다, 안 와도 된다면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법률에 따라야 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야 돼요.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계획이 행정청 내부의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윗행정청이 행정계획 수립하면 그 밑에 있는 행정청은 그 계획에 따라야 됩니다. 행정청을 구속하는 건 당연한데 이 행정청 내부의 효력 말고 외부적 효력이 있느냐. 행정청 말고 일반 국민도 구속하느냐? 그러면 국민을 구속한다. 구속적 계획.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고 일반 국민은 구속하지 않는다.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비구속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구속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속, 비구속 나누는 건데 만약에 국민을 구속한다면은 이 행정청이 수립한 행정계획에 마치 국민이 법률을 따라야 되듯이 따라야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웬만한 행정계획은 우리가 국민이 따를 필요 없죠. 행정처 내부에서 만드는 건데. 근데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 있어요. 자, 우리 세 가지 계획 중에서는 요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민을 구속합니다. 이게 구속적 계획이에요. 요거 둘은 비구속적 계획이고. 그래서 이게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훨씬 중요해서 이 관리 다른 계획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도시공 관리 우리 결정하는 내용을 우리가 상세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의 장기 발전 방향을 만든다 그랬죠? 그럼 이 방향에 따라야 될 것은 누가 따라야 됩니까? 도시군계획 수립하는 행정청이 따라야 되거든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은 예를 들어 광역시에 맞게 만들어야 되고 관리 계획도 여기에 맞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시군 계획 수립하는 행정청이 이 여기에 맞게 여기에 따라서 해야 될 그런 구속되는 그거지 일반 국민이 도시군 계획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이 여기에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혹시 행정청이 만들어놨다? 여기에 따라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는 행정청입니다. 일반 국민이 관리계획 수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여기 따라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을 정하고 여기서 방향 정하고 이 방향 범위에 따라야 되는 것은 그 아래 행정청이 따라야 되는 것이지 일반 국민은 행정계획 수립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관리계획 정해놨다. 행정청이 수립해놨지만 정해놨더라면 예를 들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해놨다? 그러면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순간에 이 지역에 맞는 행위 제한이 가해지거든요. 이 지역별로 어떤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없다 크기랑 관련해서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가나 이 행위 제한이 저도로 적용되는데 이 지역에 땅 가지고 있는 국민은 이 용도 지역에 맞는 행위 제한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여기에 따른 행위 제한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구체적 내용이잖아요. 구체적 계획이잖아요. 이게 여기처럼 방향 정하는 게 아니잖아. 구체적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국민은 구속이 됩니다. 국민들이 이 관리계획 내용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별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무엇이 구속이냐 비구속이냐 하는 것도 과거의 시초에는 초기 단계에서는 좀 물었습니다만 갈수록 잘 안 나오는 부분이죠. 갈수록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내용만 주로 나오지 그 내용을 바꿔서 나오지 학자들이 얘기하는 분류 같은 거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간단하게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국민을 구속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행정쟁송이라는 것이 행정적으로 다툴 쟁자, 소송, 송자 각종 다투는 것을 쟁송을 제기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쟁송 속에는 행정기관이나 처분에서 어떤 식으로 다툴 것이냐. 어떤 행정기관 처분이 개인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런 그 처분에는 국민이 구속되니까 따라야 되는데 이 처분이 마음에 안 든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로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존재해요. 행정쟁송 속에는 행정심판도 있고 소송도 존재합니다. 소송도 존재해요. 행정심판이란 것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상급 행정기관장에게 심판을 청구하는 걸 같은 행정기관장에게 요구하는 것을 심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급 행정기관이 이제 어떤 행정기관의 처분이 옳다 그러다를 이제 판단하게 되겠죠. 심판에 따라서. 소송은 항상 법원에 제기하는 걸 소송이라고 해요. 행정청에 제기하는 게 행정심판, 법원에 제기하는 게 소송이 둘 다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행정쟁송을 여기 어떤 계획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인데 항상 행정쟁송을 제기하려면 전제 조건이 처분성이 있어야 돼요. 처분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어떤 것을 하라 안 하라 구체적으로 처분한 걸 얘기합니다. 처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이 어떤 것에서 구속을 받는 게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는 것이 본인이 구속도 받지 않은데 거기에 따를 필요도 없는데 뭘 가지고 다툴 겁니까? 그래서 쟁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계획 중에서 구속적 계획이라면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국민이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했죠?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은 처분성이 있어요.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비구속적 계획이라면 국민이 여기에 따라야 될 필요 없잖아요. 국민에 대한 처분성이 없어요.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데 국민이 비구속적인 계획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왜 제기를 합니까? 저분을 구속도 안 여기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이것도 글쎄 옛날에는 안 물었고 요새는 안 물어본 지도 한 10년 지났어요. 10년 지났는데 상식적으로 그냥 요거는 지금 1월, 2월에도 제가 안 해드렸지만 3, 4월에 살짝 추가만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싸울 거리가 있어야 싸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싸울 거리가 있어야지. 싸울 거리도 없는데 뭘 가지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계획에 대해서 행정쟁송 다투는 절차를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싸울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국민을 구속하는 그런 행정계획이라면 국민이 구속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다.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계획이라면 다툴 거리가 없어서 쟁송 제기할 수 없다. 그러면 과학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국민을 구속하지, 방향을 정하니까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계획이라 그랬죠? 요거를 만드는 사람이 법에 어긋나게 만들어서 흠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청 제기할 수는 없어요. 국민이 구속이 안 되니까. 그러나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니까 만약에 본인이 생각해서 이 관리계획 절차를 막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고 만들어서 흠결이 있다 하다 그러면은 이 관리계획 무효다, 취소다. 이렇게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차이만 살짝 말씀드렸고, 이따 책에서 체크하시면 되고, 이제 이 세 개의 수립 절차를 할 겁니다. 네, 세 개의 수립 절차를 할 거예요. 네, 세 가지 계획 수립 절차, 그리고 행정계획, 행정계획 수립 절차는 항상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계획의 수립 절차에서도 국민을 구속하는 관리계획에서 국민이 알아야 될 거라 몰라도 다른 계획에서 행정청이 지켜야 될 걸 묻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시험범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니까. 예? 원래 그 공인중개사 그 부동산 공법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업무랑 관련된 것이 시험범위라고 중개사 시험령에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될 거, 뭐서 알아야 될 것이 시험범위지 행정청이 지켜야 될 행정계획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이 세 가지 계획 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해야 되더라도 너무 세밀하게는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선에서 잘 틀을 잡아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 먼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할 때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랑 이 수립 절차랑 반드시 광역계획 권의 지정 절차랑 둘을 나눠서 보셔야 돼요. 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든지 한참 좀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도시군,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절차만 하면 되거든요. 따로 나눌 게 없어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도시군, 특광시군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 절차만 따로 하면 됩니다. 이것만 따로 하면 돼요. 그런데 광역은 애초에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을 때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만큼은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나눠서 보셔야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그냥 요 수립 절차만 하면 되는 이 기본적인 틀이 좀 다르고요.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요 계획의 수립 절차 흐름 자체는 어디나 비슷합니다. 약간 이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계획뿐만 아니고 뒤에 각종 우리 공법에서는 행정계획이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거 용어는 약간 다르시죠. 원리는 서로 비슷하겠네요. 기본 수립하는 원리부터 말씀드리고 항상 살을 제가 붙이죠.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를 한다 그러면 크게 두 절차로 나눠보시면 됩니다. 만드는 걸 수립이라고 하죠. 수립 만드는 거 수립을 하게 되면 이 수립하고 나서 일종의 결재받는 승인 절차로 나눌 수가 있어요. 승인 절차. 승인이 어떤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게 승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뭐 회사에서도 계획을 만들다는 계획을 만드는 사람과 거기에 대해서 결재받지 않습니까? 크게 두 절차, 만드는 단계와 거기에 대해서 승인받는 단계, 크게 수립과 승인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수립과 승인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마지막에는 알려주는 절차로서 공고가 나오는 것이고, 공적으로 알려주는 공고. 이건 만들고 나서 알려주는 게 공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수립과 승인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수립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 그리고 승인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보면, 아니 어떤 계획을 처음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만들죠. 관련된 내용을 먼저 조사를 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초조사예요. 그래서 이 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기초되는 사항을, 이 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초되는 사항을 조사를 해야만 됩니다.
기초조사를 해서 관련된 사항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조사는 수립하기 전에 맨 먼저 나오는 절차가 당연히 기초조사가 될 것이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조사 측량하는 거. 기초조사를 하고 나서 또 뭐가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냐?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자기 맘대로 만드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인이 되는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반영을 해야 좋은 계획이 됩니다. 우리 나라 차원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고요. 요거는 지방계획이니까 지방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지방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 반영하는 절차로서 크게 직접 듣는 절차와 간접적으로 듣는 절차가 있는데 우리 민주국가 중에서도 간접민주주의가 지금 원칙이잖아요. 지방 주민들의 의견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의회가 간접민주주의 하에서 지방민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듣는 것에는 공청회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청회라는 게 이제 지방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건데 공개적으로 듣는다. 들을 청자 공청회. 이 공청회라고 따로 얘기할 때는 해당 주민의 의견은 당연히 듣고요. 주민 외에 전문가 의견까지 반드시 이 전문가 의견까지 듣는 것을 공청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공청회로 듣고요. 원래는 이제 지방의회 의견 때문에 지방의회가 항상 의회라는 것은 행정기관을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간접적 지방의 의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직접 얘기할 사람은 얘기하라 공청회. 그래서 기초조사와 공청회 이렇게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절차는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보통의 행정기획이라면 다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은 필요 없겠지만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수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수립했다라면 완성하고 나서 결제를 해야 되니까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합니다. 보통 그래서 수립권자가 행정청이 누군지를 하게 되면 이 결제는 아까 우리 배웠던 3단계 행정청에 중에서 바로 윗사람에게 신청한다 보시면 돼요. 위에서 결제를 하죠. 아래에서 결제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수립권자가 수립을 했다면 바로 윗사람에게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서류를 보내겠죠. 승인을 요청하면 승인권자가 승인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로서 협의와 심의가 있습니다. 협의와 심의. 그러니까 협의와 심의는 수립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수립하고 나서 승인. 만약에 승인이 없다 그러면 수립하고 나서 이거를 따로 거치는 거예요. 어쨌든 요거 하고 나서 거치는 게 협의와 심의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협의라는 것이 우리 공법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법이 존재하고 배우는 게 6가지 법이지만 수천 공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법 중에서는 일반적인 법도 있지만 이제 특수한 것에 대해서 따로 부분만 정하게 놓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법마다 이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국회법에 따라 승인을 합니다만 이 국회법에 따라 승인하지만 여기서 승인으로서 다룰 일이 다른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정해져 있더라면 그쪽 법의 절차도 거쳐야만 되거든요. 법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되는 이 법에 의한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다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협의 절차가 없다라면은 각종 법에서 요구하는 그 인허가 절차를 각각의 필요한 서를 따로따로 제출해서 따로따로 다 받아요. 이거 받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이쪽의 승인권자가 만약에 여기랑 관련된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쪽에 관련돼 있는 그쪽 법에 의한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협의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한 절차로서 여기 사람이 관련된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라는 것은 협의는 아까 같은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했지만 심의는 이 행정기관이 아니고 각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별도의 행정기관에 위원회가 존재하거든요. 법마다 위원회는 달라요. 국회법에서는 도시계획을 다루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부에서는 건축위원회, 주택부에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가 다 종류가 다른데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걸 얘기합니다. 방송법에서는 방송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하고 나서 같은 행정기관장끼리 협의를 하고 나서 이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기관인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는 거예요. 순서는 협의 후 심의가 됩니다.
같은 행정기관장끼리 협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심의를 먼저 거치게 되면 먼저 거치고 다른 사람과 또 협의해요. 그리고 또 심의를 거치고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 후 심의가 되는 겁니다. 다른 기관에게. 그래서 협의 후 심의를 해서 이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막 의견 듣는 것이고, 요거는 수립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는 내부적으로 이 관련되는 것들 절차를 거쳐서 승인하는 거죠. 그래서 승인을 했다 그러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승인한 사람은 먼저 협의했던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당연히 승인을 신청했던 수리권자, 즉 협의를 했던 사람과 수리권자에게 서류를 승인해서 보내요. 그러면 이 수리권자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승인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고 열람을 하는 겁니다. 공고, 알려주는 게 공고고, 열람은 직접 와서 열람시켜달라는, 보여주는 걸 열람시킨다고 하잖아요. 알려주는 절차가 맨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획에서는 기본 틀이에요. 요 용어가 약간 달라질 수 있어도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로 하니까, 자, 요게 이제 이해가 됐다라면 여기서 일단 써놓고 하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도 저쪽이랑 성격이 같아요. 방향을 정한다면서 요 말 똑같이 씁니다. 자, 수립을 하고 수립한 것에 대해서 승인받고, 그럼 수립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 측량해야만 되고, 또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을 합니다. 수립했으면 승인권자에게 서류 보내면, 바로 윗사람에게 서류 보내면 승인권자가 관련 다른 법에 대한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 똑같고요.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했다면 승인권자가 서류를 수립권자에게 보내면 수립권자가 완성됐다고 공고하고 열람을 할 겁니다. 똑같은 용어 써요. 자, 관리계획 들어가면은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라 세 가지 계획 중에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 계획은. 그래서 세 가지 계획 중에서 내용은 저쪽이 제일 복잡합니다만, 그래도 문제는 관리계획에서 더 많이 나오죠. 더 많이 나오는데, 약간 용어를,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만 용어를 약간 다르게 써요. 여기는 이반과 결정이라고 용어를 표현합니다. 이반과 결정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반과 결정 크게 합쳐서 넓은 의미에서 수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의 이반이니까 설립자, 안한자, 하나의 안을 세우고 이 안에 대해서 여기서 협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두 용어에서 둘은 수립에 중점이 가 있지만, 수립한 것을 결정받을 뿐 아닙니까? 여기는 결정의 중심에 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말은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저쪽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 좀 더 무게중심이 뒤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으로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말의 뜻의 차이 갖고 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 중요한 것들 따로 많잖아. 하여튼 말은 이렇게 좀 달리하고, 원래는 비슷해요. 입안하기 전에 혹시 알아야 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기초조사, 그리고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도 똑같아요. 의견 듣는데, 여기서는 차이점을 하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요.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지, 공청회는 여기는 없습니다. 공청회는 없어요. 저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비슷한 거, 원리가 비슷한데 약간 차이는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것도 이 둘의 차이가 약간 생깁니다만, 여긴 주민 의견을 바로 듣고 공청회는 없다 그랬잖아. 저긴 공청회를 있고요. 근데 이 차이라는 게, 글쎄,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의회 전문가 의견까지 듣는 걸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공청회라고 합니다.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이해관계진 주민은 당연하고,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전문가까지 들을 필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방향 정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도시군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구체적 계획이다 보니까 방향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인 주민의 의견만 들으면 됐지, 전문가 의견은 필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안 듣기 때문에 공청회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직접 간접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는 똑같은 얘기고, 아직까지 이 공청회란 저 차이를 갖고 낸 적도 없어요. 낸 적도 없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느냐 안 듣느냐 다 듣죠. 저긴 주민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서 듣고, 여기는 직접 듣는 겁니다. 이런 건 물어본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해서 대수는 아니고 하여튼 강약을 중요한 거 아닌 것을 좀 구별해서 보시라고, 너무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입안을 만들었다 결정하기 전에 여기도 다른 법원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건 당연하고 심의를 거치는 거 그래야 한꺼번에 처리가 되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협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선 결정의 중심에 가 있기 때문에 결정하고 나서 서류를 입안건자에 보내는 게 아니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정한 사람이 알려주는 고시와 열람을 여기선 결정한 사람이 고시하고 열람은 특권시행사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결정한 사람이 결정 고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고시가 저쪽 공고랑 공적으로 고한다, 고하여 알려준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공고나 고시할 때 방법은 관보나 공보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라에서 하는 것을 올리는 그것을 관보에 올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자체장들이 알릴 때는 공보에 올린다래요. 공보에. 그게 관보 공보 얘기인데 관보 공보라 뭐 국민들이 안 보는 건 다 똑같고 형식적으로 알려주는 절차 똑같은 용어인데 이렇게 쓰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정한 사람이 고시한다 그랬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제가 틀을 잡았지만 결론은 뭐냐 이거 두음자 따서 외우는 거 별 의미 없다. 기공지수 협심성공 여기 기주집 협심결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흐름 가지고 그냥 민주국가는 일단 기초선언 해야 될 것이고 뭘 만들기 전에 입안이든 수립이든 만들기 전에 기초선언 해야 될 것이고 민주국가니까 일단 대외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 반영할 때는 공청회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만든 다음에 만든 상태에서 이제 결재 받을 때는 내부적으로 관련된 거 협의를 거치고 다른 기관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둬서 하는 것도 기본적 절차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시 열람 뒤에 나올 것이다. 이런 틀 아닙니까? 자, 지금 여기서도 그럼 중요한 것들은 이제 뭐냐?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예를 들어 광역의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누구냐?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누구냐? 결정권자, 승인권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행정청을 누가 수립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 누가 수립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계획의 뜻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처음에 만드는 사람은 그 계획 수립하는 지방의 관할단이 책임지는 사람이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립권자를 알아두셨다 그러면은 승인권자나 결정권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윗사람이 되는 거, 윗사람이. 개념상. 수립권자를 알아두게 되면 승인권자는 수립권자의 바로 윗사람. 누가 윗사람이냐는 아까 제가 3단계 행정체계를 통해서 위아래 사람을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립권자를 알았다면 여기서도 틀을 적용할 때 기초사, 공청회, 지방의회 여기 지방의회는 어느 의회가 되겠습니까? 이 수립권자 기준에서 같은 급의 의회가 되는 거예요. 각각 지방의회는 관할 각각의 행정청을 규제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가 통제하는 것이고 구청장을 통제하는 것은 구의회가 통제하는 것이고 시장군수를 통제하는 것은 시군의회가 도지사를 통제하는 건 도의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회가. 그래서 이 수립권자를 알았다면 여기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이 수립권자 기준에서 같은 급에 설치되어 있는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인권자를 하게 되면 바로 윗사람 승인권자를 하게 되면 협의를 한다, 심의를 한다. 어디랑 협의, 심의를 하겠습니까? 이 승인권자랑 같은 급에 해당하는 자와 협의, 심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라는 개념이 같은 종류의 사람과 협의하는 것이지 윗사람과 협의한다, 아랫사람과 협의한다 이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심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에서 같은 급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행정청과 같은 급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수립권자를 하게 되면 바로 윗사람이 승인권자, 수립권자 기준에서 같은 급이에요. 승인권자 기준에서 같은 급이 협의심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립권자가 누군지 승인권자가 누군지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요게 이제 요거를 이제 시험에서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지금 틀만 써놨습니다. 10분 쉰 다음에 각각의 이제 이 틀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청을 정리를 할 겁니다.